성공은 열등감의 다른 결과다.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뤄낸 것이다. 열등감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향상의 원인이다. 열등감 그 자체로는 비정상이 아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열등감 극복의 역사다. 인간은 생득적으로 열등할 뿐 아니라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나 갖지 못한 것을 곧바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탓에 인간은 항상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심리학 이론을 이야기할 때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프로이트, 칼 구스타프 융,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인데요. 아들러는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현재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며 트라우마는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원인론을 맹신하며 사는 한 사람은 바뀌기가 어렵다고 말했죠. 오히려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시하는 용기, 다른 사람의 기대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용기, 평범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해 용기의 심리학자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장을 다녀도 늘 불안하고 남모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읽어보면 좋을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로북스에서 펴낸 30에 읽는 아들러란 책입니다. 국제 아들러 학파의 한국 대표이자 아들러 이론에 정통한 심리치료사 박예진 박사가 아들러가 남긴 용기의 말들, 그리고 공감 가는 사례들을 들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27가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얘기해오던 세대 차이란 말에서의 한 세대는 보통 30년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세대 차이가 10년, 아니 그보다 더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30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아들러의 인생은 어떠했고 그의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책의 서문을 통해 먼저 살펴볼까요? 요즘 30대는 늘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걱정돼 끊임없이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들은 유년 시절 어른들로부터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 했고, 대학에 가서는 안정된 직장에 취업만 잘하면 인생이 편안하게 흘러갈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취업을 하고 보니 직장도 내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의 회사 선배들은 승진하기 위해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소위 줄타기를 잘하려고 직장 내 인간관계에도 늘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100세, 120세까지 살아야 하는 30대는 직장이 여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해도 임원 자리는 한정돼 있고, 임원으로 퇴직한다고 쳐도 퇴직할 나이는 50대죠. 너무 이릅니다. 요즘 20대는 이를 알고 있어 이미 자기개발과 재테크에 눈을 뜨고 급여 외 소득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20대에 벌써 내 집을 마련했다거나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 요즘 30대는요? 20대와 40대 그 중간 어딘가에 껴있는 세대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닌 것 같아 새로운 일을 선택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다시 인생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SNS를 켜보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열등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들러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는 30대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이룬 것에 더 집중하면서 자신의 속도대로 사는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또 내 것이 아닌 것은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아들러가 어떻게 용기의 메신저가 됐는지는 그의 생애를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동년배보다 키가 작았고 몸이 약해서 구루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왕진훈 의사로부터 이제 더해줄 것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신체적 열등감을 활용했습니다. 그의 신체적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생애 의지를 발휘했으며 강인하게 일어섰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고 등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아픈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러에게 열등감이란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는 열등감이 스스로를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생각을 담아 개인 심리학을 창시했습니다. 그는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이 인간의 우월함을 추구하기 위해 발전하려 노력하려는 본능을 발휘하는 동기가 된다고 봤습니다. 아들러도 안정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불안한 30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다만 그의 열등감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용기와 능력으로 승화됐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심리적 근육, 즉 회복 탄력성도 단단해지고 있고 능력도 개발됩니다. 실제 우리도 지금 느끼는 열등감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를테면 30대가 영끌에 투자를 하려는 것도 결국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보편적 욕구와 궁극적인 가치에서 나온 것이며 직장에 들어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길을 찾는 것도 좀 더 안정적인 길을 사회 초년생부터 찾아가자고 하는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지고 싶어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여러모로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메꾸기 위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30대에게 지금 잘 살아내고 있다고 격려합니다. 지금의 노력들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속도가 조금 느릴지언정 움직이는 한 나고자는 없다라고 말이죠. 달리기 경주를 하다 보면 나를 앞지르는 선수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사회에서도 내 위를 쳐다보면 올라갈 곳이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스스로를 부족하다, 가치없다, 쓸모없다고 여기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나도 꽤 이룬 게 많습니다. 아래를 쳐다보면 나는 누구보다도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서 내 위치로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내가 얻어낸 자원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난관을 이겨낸 노하우도 많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30대까지 살아왔다면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기본기는 마련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갖지 못한 외부의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안에 이미 가득한 긍정적인 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이룬 것들에 더 집중하면서 현재를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강점과 긍정적 자원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말 그렇죠. 조상 탓, 남 탓, 환경 탓, 이렇게 탓만 해봤자 달라지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본문에 있는 글을 추려서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실은 우월의 목표와 무관하다. 10여 년 전부터 이른바 3포 세대라는 말을 유행처럼 쓰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2030 세대를 이르는 말이죠. 인생에서 꼭 거쳐야 할 관문처럼 여겨지던 것들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인 이생망이라는 조어가 더 자주 들립니다.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의 개수가 3가지를 넘어선 모양입니다. 이생망은 주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비관할 때 자조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망한 것이고 무엇이 망하지 않은 것이죠? 망했다, 망하지 않았다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토익 시험에서 980점을 받아도 망했다고 하소연하고 누군가는 700점만 넘어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각자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한 면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며 끊임없이 더 나은 모습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늘 스스로의 부족한 면에만 집중하는 걸까요? 아들러에 따르면 우리가 늘 타인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비교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흔히 목표를 세울 때 전교 1등, 대기업 입사 등 내가 타인보다 우월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목표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 그냥 최고이기만 하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최고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특정한 부분이 특히 발달되기를 원하는데 최고로 발달한 그 모습이 이상적인 자아상이며 그 모습에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과정이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자기 이상이 모두 내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강사, 최고의 작가, 최고의 부모 등은 모두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최고의 강사인 경우는 강의를 잘하기 위해
잘하는 강사의 강의도 많이 듣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고 차별화를 위해 책도 출간하는 등등의 자기 내면에 최고의 강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목표를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자아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개발한 사례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잘 모르고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타인보다 우월한 것에 초점을 맞춰 목표를 세우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정신세계 목표는 늘 우월한 방향으로 자신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동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즉, 원하는 자아상에 도달하고자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부족하다고 느끼며 좀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는 미숙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좀 더 익숙하게 적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애를 쓰는 시기가 30대입니다. 문제는 30대 초반까지도 아직 자신이 원하는 자아상이 무엇인지 확실히 발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의해 흔들립니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도 좌지우지되어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신이 동기부여되며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남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치중하다 보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좇는 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는 불안감, 어서 이뤄야 한다는 성급함으로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하며 세상을 탓합니다. 이때 이색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겠죠. 혹자는 어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안정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도 반문할 수 있겠는데요. 물질적인 안정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심리적 허기짐을 느끼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30대는 남들이 좇는 목표를 쫓기 이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좀 더 굳건하게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와 정체감이 더 굳건해지는 40대까지 흔들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뻐하다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견고하게 자아상을 확립하게 됩니다. 집을 산다고 해도 최고가 돼야 한다는 명확하지 않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게 됩니다. 만약 현재 기준 강남에서 가장 비싼 34평 아파트 한 채를 샀다고 합시다. 몇 년 뒤 내 집보다 더 좋은 위치에 더 높은 금액의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아마 이 사람은 새 집을 사기 전까지 또 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왜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지 숨어있는 나의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도 맥을 같이 하는지, 타인보다 우월해야 하는 힘을 갖고자 하는 욕구에서 오는 불안인지 확인해 봅시다. 모든 감정은 목적이 있다. 아들러는 감정이 발생하는 것, 표출하는 것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또래 혹은 형제 자매와 싸웠을 때 여자아이가 우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단순히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내부에서 자라나 외부로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다음에 감정들을 살펴보고 각 감정이 어떤 목적을 갖고 표출되는지 살펴봅시다. 감정 뒤에 숨어 있는 나의 진짜 욕구. 죄책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의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미안함인 줄 알았는데 자기 중심적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책감은 개인의 도덕적인 관념에 의해 비롯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의 관심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됐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책감을 떨쳐내고 자유로워질지를 생각합니다. 타인의 안녕과 보편적인 행복에 대한 관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죄책감은 현재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죄책감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부적절함과 가치없음을 정당화하려는 행동이며 그 과정에서 오는 좌절감을 회피하려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분노. 분노는 누군가에게 겁을 먹게 하고 타인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대상을 힘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권력욕, 지배욕 등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화를 내서 다시 인정을 받거나 자기의 권위를 찾기 위함입니다. 즉, 자신의 열등함을 극복하고 인정 욕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원한.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때 이 감정은 무시, 경멸 등으로 나에게 정당한 권리를 달라거나 나를 보호해달라는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수용과 이해를 받고 싶어하며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는 강력한 욕구가 억울한 감정의 목적이 됩니다. 억울함은 원한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피해를 준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받은 만큼 돌려주겠어. 나도 대우받을 가치가 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원한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무기력감과 적개심으로 가득 찹니다. 결국 스스로를 공격하고 괴로워집니다. 원한은 대상이 분명하므로 그 대상과 소통을 하기 전까지 해결되진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처녀 귀신이 원한의 아이콘입니다. 처녀 귀신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은 영혼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 구천을 떠돕니다. 처녀 귀신의 감정은 억울함이고 처녀 귀신이 살아있는 이들에게 끼치는 해는 원한이 표출되는 것이겠죠.
이렇듯 감정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게 됩니다. 생각이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경험을 바꾼다.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이유는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 경험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들을 꺼내어 현재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잘못을 하고 죄책감을 느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뒤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감정을 쏟아내고 그 감정이 왜 그토록 강하게 분출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때 감정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화를 내는 것도 또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도 모두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 상대방과의 관계를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 그 판단은 오롯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분명한 건 강남의 몇 평짜리 아파트, 고급차, 명품, 명문대가 절대적인 성공의 잣대는 아니라는 것. 살면서 인생의 굴곡을 몸으로 감당해 본 사람이면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